사실은 그 아카데미 순서에 따르면은 미국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세상의 분위기도 미국이 더 우선 미국하고 그다음 중국을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어, 중국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어, 올해가 조금 특별한 해예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다 아시겠지만은 10월 말쯤에서 중국 20차 공산당 대회가 개최돼요. 예. 공산당 대회가 10년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예요. 그 5년마다 당대회가 한 번씩 열리지만은 뭐 5년 만에 열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10년 주기가 중요한데 10년 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10년마다 중국의 그 대폭적인 권력이 교체되게 돼. 예. 근데 올해가 그 해인데 뭐 아시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뭐 캐스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올해가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이 된 해예요. 예. 뭐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수교 작년에 29주년하고 올해 30주년하고 뭐가 다른 거지?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30주년이라는 의미를 뭐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얘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중 관계가 어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네. 한참 좋았을 때 예를 들면 2015년처럼 다시 그 관계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속 나빠져서 이제 굉장히 한중 관계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만성적인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가 될지 그 어떤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선생님은 저는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때마침 뭐 중국 관련 뉴스는 소식은 굉장히 매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긴 하는데 때마침 또 지금 그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하고 나서 지금 양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양안 관계 얘기는 여기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중국의 권력 교체 부분하고 한중 관계 이 두 부분 초점 맞춰서 얘기할 텐데 양안 관계도 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무슨 수업 제 강의 끝나고 질문을 받아서 뭐 제가 같이 좀 고민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시작을 할게요.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어, 크게 한 이 다섯 곡지 정도 얘기를 진행할 겁니다. 예. 제가 한 시간을 쓰면 되는 거죠. 한 시간 고민해서 쓰려고도. 자, 일단 가장 그 관심이 되고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20차 당대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계속 연장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문제일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시진핑은 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까? 예, 하는 게 가장 큰 질문인데 일단은 시진핑이 권력을 집중하고 강화하고 있는 그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기존의 중국의 권력 구조 개편에서 암묵적으로 그들 사이에 지켜왔던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들. 그 관행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데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관행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뭐 여러분이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일당 체제. 이게 비민주적인 체제예요. 네. 근데 그 비민주적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중국 국민들은 중국의 그 스스로가 선출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의해왔고 또 그들이 어쨌든 어,
길게는 70여 년 전, 49년부터 지금까지, 짧게는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동안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만족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어, 최선의 지도자를 뽑는 최선의 방식은 민주적인 절차에 통해서 하는 거다 하는데 중국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에, 그죠? 결과적으로 좋은 업적을 만드는 지도자들이 계속 유지돼 왔었어요. 동의가 되나요? 우리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우리는 굉장한 그 민주주의를 성취시킨 나라. 그러니까 철저한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최고 지도자, 우리 지도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는 한 번도 우리가 만족한 지도자가 있었을까? 그죠? 예. 근데 거기에 중국이 비민주적인 그 권력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어떤 질서가 있어 왔던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행이라는 의미로 제가 쓴 것들이.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예.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 그 시진핑 사상을 당헌과 헌법에 삽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삽입한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빨리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보면은 중국의 역대 지도자가 5명이에요, 그죠? 5명을 보면 5명마다 각각의 자기의 레거시를 담은 사상들을 당헌과 헌법에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역대 지도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임기가 끝났거나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레거시를 당헌에 집어넣어요. 그게 일반적이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마오쩌둥도 그러고 마오쩌둥은 워낙 뭐 중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 중국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권 초에 시작됐지만은 덩샤오핑 그죠?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설계사라고 하는 덩샤오핑도 97년 사후에 덩샤오핑 이론이 헌법에 들어갔고 장점인 뭐 후진타오는 은퇴한 이후에 시진핑은 임기 중에 1기가 끝난 시점에 자기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그 여기서는 이름이 다 들어갔긴 한데 사실은 헌법에 표기된 건 이 중국 원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막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으로 3개 대표 사상, 과학발전관, 그리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굉장히 길어요. 이거 다른 게.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지도자 이름이 들어간 거는 막스 레닌,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개 대표 사상은 장쩌민의 레거시고 과학발전가는 후진타오의 레거시예요. 근데 시진핑 와서는 다시 이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이런 거는 이름만 들어가 있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근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지금도 저게 뭘 얘기하는지가 명확치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그 앞에 두 전임자 그 장쩌면하고 후진타오는 다르게 시진핑의 위상이 마오쩌둥이나 국가를 신중국 혁명을 통해 신중국을 탄생시킨 마오쩌둥과 개혁 개방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중국을 있게 만든 덩샤오핑과 거의 같은 반열에 자기를 집어넣은 걸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두 번째는 집단 지도 체제의 후퇴예요. 집단 지도 체제하면 중국이 그 소위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민주주의 원리 중에 하나 체크 앤 밸런스 있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권위주의나 독재 정부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이론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일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긴 한데 집단 지도 체제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의 공산당 권력 구조의 그 최상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있는데 그 상무위원들이 9명 내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들 간에 일정한 견제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일당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견제 균형이 유지됐던 건 아니냐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시진핑 때 와서는 그 상무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무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일정한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긴 한데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다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다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게 우려가 있어요. 세 번째는 격대 지정이라는데 이 격대 지정이 좀 어려운 말이죠. 격대 지정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92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매 공산당 대의 상무위원들의 그 구성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일정한 패턴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16차 당대에 후진타오가 총석이 되잖아요. 근데 후진타오 이름은 이미 14차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차 때 후진타오 이름 등장하면서 다음 차기 지도자는 후진타오가 될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력 교체의 그 또 하나의 그 문제는 뭐냐면 예측 가능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그런 제도화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라는 게 결국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제도화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7차 당대에 오면 여기 바로 시진핑과 리커창의 이름이 들어와요. 그걸 보고서 벌써 5년 전에 5년 이후가 되면 중국의 차기 지도자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고. 네. 근데 뭐 이 사례들이 그렇게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경험치를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5명이잖아요. 5명. 별로 이렇게 놓으니까 별로 이렇게 호감 나는 얼굴들을 안 보여주니까 그렇긴 한데 이 마오쩌둥은 뭐 그렇게 그죠 자기 혁명가이기 때문에 집권자라기보다 혁명가 성격이 훨씬 강하고 그 마오쩌둥과 대척점에 서면서 개혁개방을 이끌어낸 덩샤오핑까지는 자기 독자적인 힘으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 장점인가 후진타오는 사실은 덩샤오핑에 의해서 이미 기획된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덩샤오핑 생전에 이미 차기는 장점이고 차차기까지 후진타오까지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측 가능성은 높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권력 구조의 변제 패트론 클라이언트 뭐 일본 오야반과 꼬본 관계 이게 지정자가 있고 후계자가 정해지는 근데 막강한 그 지정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시진핑 시대는 조금 이례적인 거예요.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기획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등장 과정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관행들은 대부분이 다 덩샤오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덩샤오핑 이전, 덩샤오핑과 그 마오쩌둥은 사실은 우리가 그때 중국의 정치, 인치의 정치라고 이렇게 하죠. 법치나 제도화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예가 덩샤오핑은 후반기에 가면은 공식 직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덩샤오핑을 부르기에 굉장히 난감해했었어요. 뭐라고 우리 총석이도 아니고 주석도 아니고 군사의 주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명백히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서적 같은데 뭐 그냥 패러마운트 리더 덩샤오핑 이렇게 표기해요. 그래도 그냥 농담으로는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 덩샤오핑이 그 체스를 굉장히 즐겨했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가졌던 공식 직함은 중국 전국 체스협회 회장. 그 중국은 체스협회 회장이 중국을 이끄는가? 뭐 이러는 그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인치죠, 인치. 그 사람이 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행동할 어떤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 장점인 때부터요. 예, 장점인 때부터 후반기에 총서기도 하고 국가 주석도 하고 군사의 주석도 하고 다 가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직책을 많이 그 가지는 것이 권력을 더 강한 것인지 공식 직책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타공연 최고 지도자 인정받는 게 강한 것인지 그죠? 그런 논란이 있었을 정도인 거죠. 그런데 덩샤오핑은 본인은 그렇게 인치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인치적인 집에서 본인은 스스로 그 후계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나름의 일당 체제 범위 안에서의 제도화와 법제화 관행들을 만들어낸 거고 그것들이 이제 장점이고 후진타까지 이어졌는데 시진핑 때 와서는 그게 더 많이 더 개선되거나 발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도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등장할 때까지는 이렇게 저 둘이 있네? 저게 저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되겠네?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첫 케이스예요. 그 이전엔 한 명이었어요. 탑이었어요. 후진타오. 장점인 후진타오 탑, 저 사람이야 했는데 이 2007년에는 다코스 두 명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반기에는 오히려 리커창을 총속이 시진핑의 총리 그렇게 예측하는 그 학자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 반대. 그만큼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등장 과정은 그 이전 지도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름이 등장했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17세 당대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딴 거는 볼 필요 없고 출생 연도를 한번 보세요. 17세 당대에 아홉 명이 그때는 이때는 아홉 명인데 그 상무위원 아홉 명인데 시진핑과 리커창 빼놓고는 나머지 다섯 명은 다 40년대생이에요. 딱 두 사람만 5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적으로 그 이전까지 일반적인 지도자의 임기는 당대가 5년만 달리니까 5년인데 두 번 하기 때문에 10년이 기본 임기예요. 5년 이후 10년을 더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지도자 그룹의 세대보다는 10세대 정도 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있었던 19차 당대에서 이제 올해 열린 20차 당대가 10년 만에 다시 당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대폭적인 세력 교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9차 당대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다 50년대생이에요. 여기 60년대생이 들어와 있었어야 돼요. 후계가 없는 거예요. 후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진핑이 더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후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중국이 권력 교체가.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후계가 결정되고 정치 지도가 결정되고 그 선거 자체가 그 지도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후계 계승이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의 후계 계승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중국은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어, 격대 지정이라는 방식의 후계의 계승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다음이 누구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했고 짧게는 5년, 후진타오는 10년간 지도자의 뭐라 그러죠? 지도자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준비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상 되고 나서 그죠? 막상 되고 나서 뭐
처음 하니까 못하고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그러니까 지도자가 등장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그 질서가 무너져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칠상파라 칠상빠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른바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 60, 근데 애매한데 이것도 굉장히 67세까지는 차기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68세는 못한다 하는 규정이에요. 그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우리가 읽어내는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기준을 보면은 어 55년생이 3명이나 있잖아요. 55년생이 올해 67세예요. 그리고 한정, 왕후닝, 아니 한정, 리짠수, 그리고 시진핑 이 사람들은 이미 빠시아에 걸려요. 68세 이상, 69세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시진핑이 그만두고 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묵적인 묵계 규정도 역시 지금 도전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예.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3차 역사 결의. 3차 역사 결의라는 건 결국 뭐예요?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역사 속에서 역사 결의가 딱 3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국과 관련돼 있는 마오쩌둥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개혁개방. 그죠? 개혁개방은 개혁이라고 이끌어지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뭐 거의 제2의 혁명이다. 세컨 레볼루션이다 하고 할 정도의 그 대전환이잖아요. 근데 3차 결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시진핑인데 시진핑은 뭘 한 거지? 뭘 했다고 3차 결의를 하지? 건국을 했나? 개혁 개방을 했나? 뭐 있다면은 100년 지금 100년 시점 건당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게 1921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에 다 10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 100년이 되는 시점에 이제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한 거죠.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파란 것처럼 중국말로 써놔서 좀 죄송한데 이게 짠칠라이, 후칠라이, 장칠라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짠칠라이는 이제 건국을 상징하는 우뚝 섰다. 후칠라이는 부강해지기, 부유해지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으로. 이제 시진핑에게 부여된 숙제 과제는 장칠라이, 강하게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시진핑의 역사적 임무는 글로 주어진 건데 앞에 두 개는 이미 역사적 임무를 완료한 상태에서 역사 계류가 이루어졌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중국을 만들어 가겠다. 그거는 뭐 중국이 시진핑이 얘기한 플랜들은 있죠. 그 플랜의 공통점한 소식 우리가 두 개의 100년이라고 하는 플랜인데 첫 번째 100년은 바로 2021년 작년이었던 그 그러니까 건당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거고 두 번째 100년은 언제겠어요? 그 몇 년? 2049년이 되는 건국 10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2021년에 시진핑 예상치 못한 충격을 입은 거죠. 코로나. 그것도 중국발 코로나. 물론 굉장히 타격을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개 100년 플랜이 그렇게 잘 될까? 근데 그 코로나의 충격과 동시에 미국의 트럼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시진핑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미국과의 세력 경쟁의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시진핑이 생각한 두 개 100년 플랜에 의하면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세력 경쟁은 2049년 이후쯤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것보다는 한 30년 정도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위기죠,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세력 전략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것들은 관행들이에요. 이게 무슨 그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권력 교체를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이거 안 지킨다 그래서 뭐 그죠?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도를 통한 권력집중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어, 그 헌법을 개정한 거예요. 2018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 주석의 3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시킨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 그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될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시진핑은 공산당의 총석이기도 하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주석이라는 직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시진핑은 뭐 그 영도 소조의 조장도 한 10개 정도 뭐 하여튼 그 무슨 그 직책 콜렉터처럼 수집가처럼 가질 수 있는 모든 직책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시진핑의 특징이긴 한데 어, 원래 공산당 총석이 직하고 중국에서 만약에 국가 주석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가져.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직책이에요? 네? 총석이하고 당의 당 대표죠. 당 대표직하고 국가의 수반이란 국가 주석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 하면 뭐가 더 네? 당 대표예요. 그게서 중국이라는 나라 체제가 당 국가 체제다 이렇게 파티 앤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당이 국가를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당 총석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당 총석이는 원래부터 임기 제한이 없어요. 임기 제한이 없어요. 임기 제한이 있는 거는 국가 주석직이에요. 국가 주석직을 이번에 그 제한을 푼 거예요. 그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건 공산당 대회고 국가 주석직 헌법 개정에서 3년임을 결정하는 거는 내년 3월에 있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해 놔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국의 시진핑의 권력의 3년임 체제가 완성되는 건 내년 3월이긴 한데 올해 당대회에서 만약에 시진핑 총서기를 사임한다면은 당연히 국가주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총서기를 연임하면 자동으로 국가지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다른 변수도 있기는 해요. 일설에 의하면 어쨌든 뭐 지금 뭐 이거는 다 예, 추측과 관련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모험을 무릅쓰고 떠도는 얘기를 기준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변수 중에 하나는 총석이직은 그만두고 국가 주석을 갖는 거죠. 총석이직이 갖고 있는 이 치상바샤라는 규정은 지키되, 그죠? 자기는 국가 주석을 옮겨가서 사실상 디펙토 지도자를 하는 거죠. 마크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논란을 불식시키고, 그죠? 계속하는 방법. 뭐 그 가능성이 있죠. 그 비슷한 사례가 여기 앞에 본 그 왕치산의 부지성이 임명이에요. 왕치산이라는 사람은 시진핑 권력 일기 때 시진핑 권력을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반부패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시진핑의 정적들을 다 제거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9대 당대에서 저 치장파시에 걸렸어요. 나이가, 연세가. 그래서 논란이 일종의 바로미터가 된 거죠. 치장파시를 지켜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날지 계속 할지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까. 근데 결정은 어떻게 되냐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대신에 그 다음 봄에 열린 전국인민대표에서 부주석 자리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규정은 시장 파시아의 규정을 시진핑이 지금까지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때는 2017년에 어길 거라고 어기는 하나의 전례를 만들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5년인 올해에 시진핑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먼저 전례가 있으면은 원래 그랬다. 그거는 뭐 우리가 꼭 지키려고 한 건 아니다. 그 법도 아니다. 어긴 적이 있어. 뭐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켰어요. 결과적으로는. 예. 이제 시진핑이 이제 다시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예,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60년대생이 없어요. 20차 당대 새로운 지다. 20차 당대 그러니까 2022년, 2027년, 2027년부터 10년간, 2037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자가 여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20차 당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일단은 시진핑이 3년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 그죠? 3년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3년 이상 소위 말하는 종신 집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20차 당대에서 상무국 7인 중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띵쉐상, 후춘화, 천민을 이창 같은 지금 그 정치국원 이 7명 그 하위 하이아키에 있는 25명의 정치국원 중에는 60년대생이 있어요. 그 대표 주자들이 바로 여기 끝에 있는 게 이제 지금 19차 당대의 25명의 정치국원. 그러니까 중국 권력수 1위부터 25위까지의 이름들이에요. 여기에는 60년대생이 이렇게 3명이 있어요.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 중에 누가 만약에 20차 당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하면은 저 중에 앞으로 2027년 이후에 10년의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들이 또 안 들어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또 후계가 또 5년간 후계가 또 예측 불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진핑의 사위연임까지도 할 수 있다. 그거를 메시지를 준다고 우리가 읽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원로 정치로 물러서는 꼭 거치가 안 가지고 워낙 자기는 내가 그 시진핑이 왜 그렇게 이렇게 기존과는 잘 지켜오던 관행들을 무리하게 깨면서까지 권력을 집중하냐고 하고 중국 학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두 가지 답이 서로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인데 시진핑은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권력지향적이야. 원래 권력지향적이야. 의외. 두 번째는 권력 리그 간의 합의가 만들어진 거야. 시진핑한테 힘을 몰아주자. 지금은 우리가 위기고 굉장히 위기인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견쟁해서 앞설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시진핑한테 맡겨서 우리한테 한번 믿고 해보자. 그들과 합의가 있을 거라는 거. 두 가지 가능성이. 근데 첫 번째 가능성 얘기하는 사람 중에 시진핑이 하는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시진핑은 앞에 두 전임 지도자 장점인과 후지타고 자기는 다르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비교하면은 장점인과 그 후진타오는 일종의 전문 경영인 CEO고 나는 오너다 하는 오너십을 가지고 공산당과 중국의 오너십을 가지고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 흐름 맥락은 바로 마오와 덩과 자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일시적으로 전문 경영인을 썼을 뿐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3년이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이상이나 뭐 또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걸 바라볼 때 10월 말에 있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교체의 범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치샹 파시아라는 기준,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데드라인에 걸린 게 바로 리커창 왕후닝인데 리커창을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냐면 리커창은 지금 이미 공식적으로 자기는 총리직은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2번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총리직은 3번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리커창하고 같은 나이에 있는 게 왕후닝이에요. 이 사람들 다 퇴진할 경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바뀔 경우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리잔수하고
한정은 무조건 퇴진하고, 그죠? 네. 나머지 이제 왕후 짜올러지, 짜올러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왕후닝, 왕양 이 두 사람이 계속 할지 안 할지가 주목된. 근데 여기서 왕후닝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나머지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도자 선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지방에서 지방 각각에서 성과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중앙부들을 진출해서 여기 탑에 올라오는 경우예요. 왕후닝은 유일하게 교수 출신. 중국 역대 그 지금 20차 당대 이르기까지 교수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올라온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상무위원은 고사하고 정치국원에 올라온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왕후닝의 역할은 뭐냐면 책사죠, 책사. 책사인데 책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장저민부터 시작했어요.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책사를. 그러니까 세 명의 그 지도자를 모신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속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긴 해요. 그럼 이제 교체가 범위가 넓어지겠죠. 요 사람들이 이제 한번 얼굴을 봐놓으세요. 뭐 요 사람들이 만약에 등장한다면은 그죠?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죠. 부총리, 후춘화는 부총리고, 그죠? 천미련은 충칭시, 충칭시라는 곳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고, 저희가 인구가 1억이 넘는 시 하나가 1억이 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소위 중국의 그 지역 간 차별 발전 전략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사천성의 중심에다가 하나 인위적으로 계획 도시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 역대 충칭시 지도자들은 다 그죠? 부패로 지금 척결됐. 네. 처음에는 저기 정칭홍인가 아직 그게 안 나요. 그다음에 오실라이 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안으로 올라온 사람. 중국에는 그 소위 직할시가라는 곳이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가. 그죠? 세 개는 북경, 천진, 상해 같이 동부 지역에 다 있어요. 농부 동부 지역 지중해 있으니까 나중에 충칭시를 새로 네 번째 직할시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북경시, 천진, 상해, 충칭시, 직할시에서 당서기는 거의 그 정치국원 25명 정치국원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근데 시진핑이 이렇게 권력을 집중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시진핑이 굉장히 큰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공산당 일당 체제가 지금 같은 이렇게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추세 분위기 속에서 유독 유일하게 권위주의 체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국가로 남아 있는 그 공산당 일당 체제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은 결국은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 네? 경제 성장. 거의 뭐 그냥 그 빈곤 상태의 국가가 지금은 거의 G2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40년 만에. 그게 고도 성장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고도 성장의 신화가 이미 끝났죠. 2000년 초반에. 그거를 중국에서는 뉴노멀이다, 신상태다, 신常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고도 성장 시대 끝났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정당성 근거가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 사라진 상태에서 집권한 게 바로 시진핑이에요. 덩샤오핑도 시작해서 덩샤오핑, 장찜 후진타까지는 고도 성장 시기에 집권한 중국 지도자예요. 시진핑은 그걸 이제 벌써 시진핑이 내세운 거는 이제 고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어.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거야. 그걸 통해서 공산당의 집권의 정당성 국민자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세운 거는 더 나은 삶을 보여주게 질이 높은 삶. 그냥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성장 높은 게 아니라 더 문화 수준이 높은 생활을 보여주겠다는 거. 두 번째가 공동부유예요. 공동부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 쉽지 않아요.
기존의 성장 동력은 단순화시키면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대 국가답지 않게 값싸게 물건 많이 만들어서 싸게 해서 해외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국내 사정도 임금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저가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의 중요한 시장들이 보호주의 추세가 너무 강해서 이제 수출을 통한 성장은 한계 봉착한 게 고도 성장의 신화가 떨어져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게 소위 말하는 1대1로예요. 1대1로. 제 3차 대외 개방이다.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대1로를. 1차가 바로 개혁 개방 처음 시작한 1978년이라고 생각하고 2차는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개혁 개방의 세계화를 달성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3차 대개방은 대외 개방이긴 한데 방식은 완전 달라요. 수출이 아니에요. 값싼 물건을 많이 수출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갖고 있는 자본과 그동안 중국의 발전 과정에 생긴 인프라 건설의 노하우를 결부시켜서 해외에 주로 저개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해서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 하는 게 소위 말하는 1대1로. 근데 그게 지금 뭐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공산당의 집권의 정당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지금 도전받고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시진핑 권력은 굉장히 막강하고 권력은 굉장히 굳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진핑 권력은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거예요. 뭐 비전은 뭐 아까 얘기했던 신사상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얘기를 꺼냈지만은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사상이 과연 업적을 만들어낼지 않을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1기 5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히려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죠? 2기에 그게 가능할까? 2기도 지금 여의치 않았고 3기를 또 하겠다는 건데 그죠?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덩샤오핑부터 장점인 후진타오까지는 계약 없는 성장을 통해서도 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워낙 압도적인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정치 개혁을 저지시키고 안 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근거였는데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후진타오식의 후반기 들어서 중국 내에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조금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업적은 신중하면서 조심스러우면서 차근차근 정치 개혁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겠다 했는데 결과는 역주행인 거죠. 오히려 마오 시대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것들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시진핑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냐면은 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더 권력을 집중시키겠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으로 생긴 부작용, 그 성장의 역설들 있죠. 그 문제를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증상치료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성장 일변도가 야기한 부작용이 대표적인 것들은 첫 번째가 부정부패, 두 번째가 양극화. 네. 그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혁이라는 방식, 정치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손을 봐야 되는 시기에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인데 그런 기대를 받았는데 시진핑은 그걸 하기보다는 그 문제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해.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부패 척결 운동. 빈곤 퇴치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면서 믿고 따라와라. 우리가 건국 100년이 2049년이 되면 미국에 버금가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 메시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사실은 거기다가 예상치 못한 아까 대외 변수 코로나19와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가 아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미중 경쟁에 그렇게 빨리 격하게 진행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대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돌다리에 두드리면서 조심스럽게 10월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시점이 거기서 바로 이제 시진핑 대만 문제에 대해서 거칠게 대응하고 있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지금 시간이 굉장히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 그냥 어쨌든 시진핑의 외교의 방향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교는 내정의 연장, 중국말로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 쪼올라이 때부터 얘기하던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실제로는 지금 현장이 가장 중국 입장에 적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교의 초점은 시진핑 입장의 초점은 공산당 체제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가. 좀 더 좁게 보면은 시진핑의 권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봐야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 안정을 위한 외교다. 대국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체제 안정을 위한 거다. 그 대국 외교란 이름하에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 인류 운문 공동체,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발전 구상 등 역대 어느 지도자들도 보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복잡한 외교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죠?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최소한 2049년까지는 다른 나라와 협력적으로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어.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역대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얘기들이잖아요. 신형 대국 관계, 인류 문명 공동체, 처음에는 신형 국제 관계라 그랬다가 지금은 신형 대국 관계라고 했는데 저 얘기는 처음 꺼낸 거는 시진핑이 부주석일 때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에서 가서 한 얘기예요. 미국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었나요? 미국에서 깜짝 놀랐죠.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랐어요. 네. 중국이 먼저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미중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거기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관계지 미중 관계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중국이 먼저 어젠다를 끊거나 방향을 설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신형 대국 관계는 시진핑이 먼저 미국이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태평양을 건너는데 태평양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더라. 그 태평양을 양안에 사이에 두고 미중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겠다. 태평양을 뭐 좀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하면 태평양을 반띵하자. 어? 태평양 이렇게 큰데 뭐 너 혼자 하지 말고 이제 반띵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바마는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나 봐요. 네. 태평양이라는 공해를 놓고 서로 협력하자, 공존하자 하는 얘기죠. 신형 대국 관계, 국제 관계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핵심 이익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서로의 핵심만 존중해준다면 우리는 공존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어. 해야 돼. 그게 세계 평화와 인류의 발전이 중요한 거야 하는 제안이에요. 나중에 가만 생각 태평양? 미국 입장에서 그거 원래 내 건데 그걸 반은 나누자고 그럼 반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도전이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그런데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워낙 국내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핵심만 제발 건드리지 마. 내 권력과 공산당 체제 안정을 결정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핵심 이익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난 너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뭐 그런 메시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해석에 따르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핵심 이익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익. 핵심 이익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너한테 지켜줘야 될 게 뭐예요? 뭐지 어까지 정확한 리스트를 주고 그 리스트가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중국이 얘기하는 공식적인 정리된 핵심 이익은 세 가지예요. 영토 주권, 안보, 발전.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이익이라는 거는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요거만 요거 건너면 나는 못 참아. 요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난 너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요거를 넘으면 나는 못 참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그 여자 짝하고 짝을 지어줬는데 항상 그렇게 그 여자친구들이 왜 책상에 바늘 그물 그어놓고 너 요거 넘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또 심하면 너 손목 자를 거야. 뭐 이런 그럼 더 저기 뭐야 욕심적 그거 이제 찝쩍거리고 싶은 생각이 되잖아요. 그 일부러 손가락 짚고 넘겨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여자친구가 손을 다시 바꿔요. 얼마큼 다시 바꿔. 이건 진짜야. 그러니까 그게 마지노선이 자꾸 이동을 하면은 그게 그 마지노선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기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슈퍼파워라는 나라가 영토 주권이 우리 핵심 이익이야. 우리의 안보가 핵심 이익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같은 슈퍼파워가 영토 주권이 우리 핵심 이익이야. 우리 안보가 핵심 이익이야. 이런 얘기를 하나요? 누가 감히 미국의 영토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겠어요? 테러리스트 정도. 9.11 같은 예상치 못한. 그거 아니면은 그죠? 미국이란 나라를 미국의 본토를 공격한 나라는 한 번도 없죠. 테러리스트 외에. 그 근처 갔던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하와이까지 갔던. 그러니까 일본도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은 미국도 공격해본 나라고 중국도 공격해본 나라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뭐 옛날 한국 사람들이 중국 외놈이라고 작다고 생각했잖아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 그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생각해보면 미국과 중국 슈퍼파워를 동시에 공격해본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럼 왜 핵심 이익을 그렇게 고집하냐? 그 핵심 이익에 대한 주장은 중국의 외교 딜레마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네. 중국이 아직도 겉으로는 덩치는 굉장히 크고 슈퍼파워에 근접해 있긴 한데 여전히 아주 근본적인 근대 국가 체제를 완성시키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그러니까 국가 통합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직 대두돼 있다. 취약성이죠,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만, 홍콩, 신장 이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항상 지난 50년, 길게 보면 70년 미중 관계 역사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당구 메뉴로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그들 이슈예요. 대만 문제, 신장, 홍콩 문제.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해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중국은 이 주변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과 비교해보면 알죠.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천의 요새를 갖고 있는 요새 속에 있는 안전한 나라. 양쪽은 바다에서 지켜주고 위아래는 친미 국가들의 캐나다, 멕시코가 버티고 있고. 중국은 14개 나라 국경,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과 실제로 막역하게 친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뭐 유일하게 꼽은다면 2개 정도? 북한, 파키스탄? 북한하고 중국과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나라인가? 뭐 그렇지도 않아요. 북한은 그런 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반도로 넓혀보면은 한반도는 항상 중국에게는 중국의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국이 슈퍼파워로 가는 길에 굉장히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여전히 저비행 국제관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내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훨씬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주변 정세가 너무 복잡해요. 시진핑은 성장을 못 끌어내니까 대신에 국민들한테 국제 위상을 과시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위험론을 야기시켜요. 핵심 이익을 양보하기 어려워요. 지키려고 해요. 그건 대만, 홍콩, 신장 문제에서 불거져요. 중국은 굉장히 공세적이고 어서티브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나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큰 국제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비전들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 비전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동감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비전들은 결코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년 대국 관계나 운명 공동체론 같은 경우, 운명 공동체론도 등장했을 때 논란도 많고 선생님 굉장히 저걸 왜 얘기하지 하는 생각을. 저게 저런 의미야? 여러분도 운명 공동체란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들겠어. 그게 어떤 면에서 시진핑이 내세운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비전이에요. 새로운 질서 만들겠다.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인류 운명 공동체. 네? 모호하죠. 그 모호하기만 해도 다행인데 질문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학생 이름 뭐죠? 아, 이수지 학생. 내가 이수지 학생한테 굉장히 막역하고 친하다 생각해서 학생과 나는 앞으로 운명을 같이 할 거야. 끔찍하죠? 그죠? 뭔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시진핑 얘기는 뭐예요? 나의 성장이,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이 결코 위협이 되지 않고 너의 성장을 도와주고 견인할 거야 하는 메시지로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동양적 사고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도발적인 걸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영어로 번역해 나왔을 때는 커먼 데스티니라고 그렇게 직역을 했었는데, 그죠?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 듣기도 좀 이상했던 거겠죠. 그 데스티니를 어떻게, 그죠? 커먼에서 나중에는 이제 share the future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자 중국어로는 그냥 운명 공동체는 쓰는데 영어로는 future를 쉐어하자 합니다. 계속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새로운 질서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줘.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 오히려 국내의 청중들을 의식한 제안일 뿐이지 그런데 비전이다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선생님 보기에는 아직은 덩치는 크고 힘은 세졌는데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 의사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한중 관계인데 한중이 올해 30년이잖아요. 한중을 좀 요약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은 한마디로 하면 특수했던 밀월 관계였다. 밀월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이 세계 내사자 성어로 설명할 수 있다 생각이. 하나는 정냉경렬, 하나는 외하내빈, 세 번째 동상이몽 이렇게. 한중 관계 지난 30년 기간을 돌아보면 외형적으로는 비약적 성장, 불가사의할 정도의 비약적 성장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을 이끄는 내용은 뭐냐?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예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경제협력은 대부분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 거예요. 서로 정책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비교 우위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된 거예요.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그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공장을 거기다 옮겨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만드는 물건은 같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갖다 팔아먹는 방식으로 분업 체계가 만들어내는 협력이 이루어져. 인적 교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 그거밖에 사실은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한중 관계 비약적 성장은 저거였다. 그게 결국은 외환 내빈을 불러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안보적으로 보면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안정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히 다르긴 한데 한반도가 안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중강이 공감돼 있고 그를 위한 협력을 했다는 데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시장에서 움직이는 경제 협력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적 교류가 매몰되면서 비약적 성장에 도취되어서 결국은 양국 관계를 조금 더 탄탄하게 내실 있게 만드는 노력들은 다 소홀히 됐다 하는 것. 그러니까 양국 관계 내실화돼야 된다는 신호들은 한중 관계가 10년, 20년이 되는 시점부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갈등들이 불거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마늘 분쟁, 김치 분쟁, 고구려 역사 분쟁 이런 일이 터져요. 그게 바로 한중 관계 이제 다른 양자 관계처럼
갈등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신호를 보였던 거고 그 신호를 받아서 양국 관계가 조금 더 그 문제에 전착해서 고민하고 아주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 하면서 그거를 문제들을 발생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기제나 시스템을 만들어 왔었다면은 사드 같은 문제가 그렇게까지 한중 관계 전반을 모두를 다 악화시키는 가로 가지 않았을 거다. 근데 마늘 분쟁, 고구려 석사 분쟁, 김치 분쟁 다 봉합시켰어. 좋게 좋게 가자. 왜냐하면 지금 경제협력이 제일 우선이고 그 잘 돼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제협력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돼. 이것만 잘 그냥 덮고 가면 돼. 하고 봉합시켜 왔던 거. 내실화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아이러니하게도 내실화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시기가 있긴 해요.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서 내실화를 위한 굉장히 촘촘하고 다양한 층차의 소위 말하는 전략 대화 채널을 만들어내.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의 채널, 그리고 장관급 채널, 차관급 채널, 싱크탱크 간의 채널, 국회 채널, 뭐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그걸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당시에 시진핑, 박근혜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특별한 케미가 있다. 둘 다 2세 정치인이었고 나이도 똑같았고 과거에 정치적 역경을 결국 견뎌냈고 뭐 이러면서 그 만들어낸 케미가 있어서 두 사람 대화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두 사람 대화가 잘 되는데 굳이 뭐 밑에서 그렇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 사드가 터지면서 사드가 터진 이유는 뭐 여러 개 잘 알겠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갑자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과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바로 전화기 들고 시진핑을 콜했죠. 시진핑이 안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안 받는다고? 내가 위기인데 네가 나를 안 도와줘? 그때부터 배반 배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드야. 그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사드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었죠. 우리는 협의한 적도 논의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어. 쓰리 노.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화 안 받으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드는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하고 친하다면서 나를 배신해? 서로 배신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둘이 만들어낸 전략 대화는 모든 대화가 단절돼 버렸죠. 모든 관계가 중단돼 버렸어요. 사드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또 그 기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동상이몽은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북핵과 사드의 문제로 확장된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수교 때부터 이미 한국과 중국은 동상이몽의 관계였다. 수교 공동선명 직후에 양국 정상이 이제 수교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적나라한 차이가 나타나요. 중국은 앞으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기대된다. 뭐 그런 뉘앙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수교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을 마련.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우리 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식의 통일 방식에 대해서 중국마저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통일은 멀지 않았다.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지난 30년간 대중외교, 정치 안 부분의 대중외교는 다른 말로 하면 대중외교라기보다는 대북한 외교였다. 대북한 외교.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중국과 외교를 했다. 이게 또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중국은 처음에 수교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교한 이후 점점 중국이 힘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라는 건 미국의 동맹에 있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움직임을 취하냐에 따라서 중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뭐 때문에 공을 들였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때리기에 한국을 최소한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에 빠진 거죠. 한중 시진핑 대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히 대화하고 뭐 정상회담을 자주 하고, 그죠? 시진핑 박근혜가 특별히 좋았다는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역대 지도자에 처음으로 북한에 앞서서 한국을 먼저 방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을 방문한. 그래서 야, 특별한 관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특별하게 서로 생각했던 목적은 서로 달랐다는 거죠. 시진핑은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용 무기라고 확신하고 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건 안 하겠지. 최소한 그건 안 하겠지. 동맹을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중국 때리기 앞장서진 않겠지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결국은 사드 무기 자체의 위험성이라는 것보다는 한국이 미국 편에서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죠. 배신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게 이제 이몽이었다. 그게 30년의 관계는 그런 거다. 그 사이에 동시에 예상보다 빠른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화. 그 출발은 중국의 예상보다 너무 빠른 가파른 부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도 조기에 전개됐고 한반도란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는 미중 경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덧붙여서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한반도 차원을 떠나서 ICBM을 쏘는 전 세계 글로벌 차원의 어떤 문제로 확장돼 버렸다. 그러니까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견인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구도로 가버렸다. 그리고 양자관계 측면에서 봐서 힘의 균형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수교 초기만 해도 아까 수교 초기에 가장 중국의 동기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한국을 배우려고 했던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네. 중국의 지도자 제일 처음에 한국 온 사람은 당시 리펑 총리라는 사람인데 리펑 총리 올 때 수행했던 사람들이 다 경제 관료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어디 가고 싶어 했냐면 다 한국의 대기업, 대표적 포항, 포철 뭐 이런 데 방문해서 배우겠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비대칭성이 심화됐고 비대칭이 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 여러분도 지금 대부분 중국을 싫어하죠? 괜찮아요. 뭐 싫어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 내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예. 중국 싫죠? 왜 싫은 거죠? 특히 여론조사 보면은 20, 30대가 반중 정서를 이끌고 있어요. 다른 세대보다 더 높아요. 나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자꾸 그걸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나보고 자꾸 솔직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런지 솔직히 얘기를 안 해주는데 나는 이제 연구적 차원에서 궁금하죠, 사실은. 왜 싫죠? 여론조사에 보면 대표적인 나온 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나와요. 근데 똑같이 중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G2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미국은 존중하면서 우리도 미국만큼은 힘이 세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습게 보나요? 안 우습게 보나요? 선생님은 우습게 보거든요. 세대간 차이. 선생님은 중국이 진짜 못 살 때 가서 유학해서 공부한 사람들. 근데 그 공부하면서 역시 유학은 선진국으로 가야 돼. 도대체 배울 게 없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로 하고 오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지내면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전부 다 가르쳐야 될 것만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인식들이 있죠. 중국 사람 가면 뭐 더럽고 무질서하고 예의 바르지 않고 뭐 이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 그렇게 느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또.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게 힘의 비대칭성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거예요. 30년 사이에 변했어요. 초기하고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거기다가 체제의 이질성이 같이 결부가 되기 시작해요.
가치 체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가치 체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긴 한데 그건 트럼프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역할. 트럼프 때 특히 압도적인 그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한중관계는 더 복잡한 거는 역사와 지리의 영향도 있다. 역사 여러분들하고는 좀 뭐 동떨어지만 잠재돼 있어요. 중국과 한국인 사이에 그 위계적인 정근대 역사, 냉전 시대의 빨갱이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 그리고 시장 만능주의가 야기한, 그죠? 중국 그냥 시장일 뿐이야 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고, 그리고 지리적인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가까우면서 왜 나빠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웃 증후군이다 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나요? 선생님 윗세대들은 중국 가면은 중국 사람들 붙잡고 화내는 사람들 많아요. 왜 멀쩡하게 생겨갖고 말을 못 알아들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행이 자유화되기 전부터 이제 그 효도 강화되고 해외 많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해외 나가서 떵떵거리는 자신 있게 그 지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중국을 갔더니 이것들이 만만하고 다 한자 써 있고 웬만하면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한국말 막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멀쩡하게 생겨갖고 한국 사람들 같이 생겼는 지방의 어느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생겨갖고 한국에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너무 잘할 거다. 그렇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도 그렇지만은 중국도 지난 30년 격변의 시기에 너무나 많이 변했어. 너무나 많아. 예를 들면은 그 선생님이 공부하던데 중관춘 이쪽에 한 10년 만에 가보면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길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큰 나라면서 개도국적 특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큰 나라는 잘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개도국처럼 굉장히 큰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되는데 중국 비즈니스 관련 서적이 안 팔린다고 많이들 불만을 얘기해요. 내가 진짜 공들여서 내 경험을 녹여서 비즈니스 이렇게 해야 돼. 책 쓰면은 안 팔린대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중국에. 이 중에도 뭐 중국 몇 번 가본 사람 다 있죠. 워낙 뭐 1년에 한 100만 명씩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한중간에 코로나 위기 전에는 한중간에 인적 거리가 얼마나 빈번히 내가 보여준 게 하나가 하루에 한중간에 왕래하는 항공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중간에 왕래하는 항공편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얘기해줘야 내가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은데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편. 별로 안 놀랐잖아. 그거 난 놀래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굉장히 놀랐는데 산술제 계산하기라 하긴 해. 일주일에 한 1200편. 하루에 100편이면 거의 고속버스 아니에요? 네? 고속버스 그렇게 다니나? 그보다 훨씬.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자, 지금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일단 질서가 변했어요. 국제 정세가 너무나 안 좋아요. 국제 정세가 안 좋아. 한반도 정세 역시 굉장히 나빠졌어요. 모든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남북한 다 지금 교착 상태에 있어요. 심지어 신냉전의 분위기가 흘러요. 북중러대 한미일. 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존재하게 되는. 그렇죠? 냉전이 종식된 지가 이미 4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한반도만 냉전이 남아있는. 냉전의 시작은 독일의 분단과 한반도의 분단이잖아요. 그렇죠? 분단될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독일은 분단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맞죠. 전범 국가니까. 동양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왜 어처구니 없이 한반도가 분단돼 갖고
근데 독일은 이미 통일됐는데 여전히 한반도는 더 분단된 상태 남아있는. 그죠? 점점 더 현실은 냉전 구도가 더 심해지면 점점점 더 한반도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국내 정치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다. 그죠? 국내 정치. 지금 아까도 했지만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고 하는 그 내정을 위한 외교. 그러니까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의 외교가 표출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겠다 이네. 어, 펠로시가 왜 대만을 갔는가? 그죠? 트럼프와 바이든은 왜 그 중국을 다양한 방식으로 때리고 있는가? 시진핑은 왜 가만히 있는 대만을 압박하고 있는가? 이게 다 사실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만 설명 가능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20차 당대를 앞두고 있지만 바이든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펠로시가 방문하기 직전에 5번째의 미중의 정상회담을 전화통화 정상회담을 했어요. 5번째는 했어요. 굉장히 자주 한 편이죠.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대화는 굉장히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대화는 계속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서로 비난해요. 그냥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둘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잖아요. 리딩 국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국제사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경제 위기는 어떻게 할 건지, 북핵 실험을 또 7차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국내 정치만 작동하고 있는 거죠. 대화 속에. 그러니까 소위 리더십의 쇠퇴, 글로벌 리더십의 쇠퇴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불확실하게 불안정하게 한다. 우리 한국의 외교는 과거에는 한 사람만 잡으면 되죠. 패권국이 하나였기 때문에. 패권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외교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다는 게 좀 더 명확해지면은 그죠? 센 놈한테 붙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센 놈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센 놈들이 자기 이익,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동맹하긴 하지만 동맹 이익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각자 도생의 시기다. 거기서 한국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외교는 단말에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것도 역시 중국의 안정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핵심은 한반도 안정이에요. 한반도 안정. 한반도 안정의 구체적인 정책은 투코리아 정책으로 유지돼.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4대 강국 중에. 그 위치를 계속 견제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웬만해서는. 그걸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한 게 역대 지난 30년 동안에 한 4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2003년하고 2017년의 공통점이 있어요. 방법은 달랐어요. 2003년에는 중국이 셔틀 외교를 활발히 해서 육자회담이라는 걸 마련해요. 대화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위기를 넘겨요. 2017년에는 미국과 협력해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다른 방식의 역할을 했는데 공통점은 뭐냐? 2번 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피지컬 어택, 스트라이크 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을 때.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다고 생각할 때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역할을 한 적은 언제냐면 92년 그리고 2018년 이 공통점은 중국에 패싱당한다는 우려가 있었을 때. 93년 그러니까 이
93년인가요? 93년, 94년에 소위 북미 제네바 합의, 북한을 중국을 제쳐놓고 북미 제네바를 급작스럽게 해요. 중국이 깜짝 놀랐죠. 그 무렵에 중국 지도자 3명이 넘버 원부터 원, 투, 쓰리가 동시에 시차를 두고 한국을 방문해요. 30년 동안 중국의 최고 지도자 넘버 원, 투, 쓰리가 한 해에 동시에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018년에 남북한회담, 북미회담이 막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차이나 패싱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자 지난 7년간 한 번도 진행되지 않던 북중 정상회담이 1년 사이에 무려 4번이나 진행돼요. 북중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해석을 가져오는 변수들이에요. 북중 정상회담이 7년 정도 단절된 사례는 딱 3번 있어요. 첫 번째가 중국이 문역 혼란에 빠졌을 때, 외교가 다 중단됐을 때. 두 번째가 한중 30년 전 한중 수교 직후에 그만큼 북한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에 7년 동안. 그리고 동시에 1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막 4번, 5번 정상회담을 한 케이스 3번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전 직전. 두 번째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3세 권력 교체가 진행돼요. 김정일 죽기 직전에. 그때도 4번인가 김정일이가 계속 중국을 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후계를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급작스럽게 진행됐을 때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견인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인식 문제는 뭐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이것만 조금 설명할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왜 중국이 싫어? 한중간에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연계성이 있어 보여요. 예. 특히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 환경, 기후 같은 이게 생활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야. 그럼 중국으로부터의 환경 오염, 질병, 그죠? 해양 오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주의, 그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체제 이질성. 한중간에 협력하려면 뭘로 가야 돼 했을 때 결국은 환경 문제, 평화, 경제 협력 이 3가지가 부합되고 있다. 결국은 한중 관계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의 기능적 협력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거는 이미 그죠? 회복하기 어렵고 안보를 협력할 수 있겠어요. 체제와 가치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경제 협력밖에 없다. 근데 경제 협력 역시 굉장히 지금 정체 내지는 후퇴 상태에 빠졌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자료를 보시니까 각자 한번 보세요. 이건 선생님 생각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을 그냥 쓴 거니까 얘기는 뭐 글쎄요. 대안이 별로 뚜렷지 않아요,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